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겐슈타인 이제 논리 철학 논거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 바로 이제 그림 이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논리 철학 논거에서 아직 우리가 이제 그 3장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진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의 절반이 우리가 이제 존재론에 대한 것을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다뤄봤고요. 그때 여기 이제 우리 교재, 이 교재에서는 2.062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은 2.11부터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문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2.11 그러면 아이고 제가 미리 찾아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다시 한번 이제 이쪽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오늘 우리가 할 부분도 이제 오히려 이제 해제 없이 이제 꼼꼼하게 좀그 뭐가 뜯어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어, 설명 같은 게 없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거 자체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 그냥 물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어쨌든 이 해제를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만 따로 읽어보니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뜯어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의미가 말 그대로 그냥 뭐 해제를 통해서만 설명되어 왔던 게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어쨌든 좀 이제 독해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시야가 좀 열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2번이죠. 두 번째 문장. 사실은 사태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이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저도 다시 읽을 때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태들로 다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였죠? 오토믹 팩트라고 돼 있었나요? 그래서 원초적 사실. 그래서 사실을 다시 원초적 사실로 쪼갤 수 있고 또 그 원초적 사실은 여기 잠깐 칠판을 쓰죠. 용어가 아까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들이 모여서 세계를 형성하는 거라면 근데 또 이 사실에 대한 것은 뭘로 연결되어 있다? 원초적 사실. 근데 이 원초적 사실이란 말을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태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초적 사실과 사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두면 같은 걸로 생각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마무리 쪽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물 혹은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게 모여서 이렇게 원초적 사실을 형성하고 원초적 사실이나 사태가 사실을 다시 형성하고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세계를 사실의 어떤 총체가 세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태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제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2.11이에요. 그래서 2.01 뭐 이런 거는 다 넘어가고 이게 이제 존재론에 대한 부분이었고 자, 여기네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이제 2.1부터 아마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들을 가지고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조준걸 교수님의 책에서도 이제 2.11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 설명이 먼저 개요가 좀 써 있어요. 개요를 잠깐 같이 살펴보시면 자, 비트겐슈타인은 사실에 대한 언어의 기술을 워드 픽처라고 본다. 워드 픽처로 본다. 그 사실에 대한 언어의 기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그림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이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단어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사실이 아까 이거였잖아. 사실 사물. 여기 있네 사실. 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언어의 기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뭔가 우리가 뭘로 표현해야 되죠? 언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언어의 기술을 음, 뭐로 본다? 그림 언어. 그죠? 일종의 그림 언어. 그래서 여기서 워드 픽처. 그래서 어쨌든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사실은 하나의 그림이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뭐랄까요? 여러분 일정의 지금 제 화면도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지금 나타나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계는 그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총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는 뭐가 답이 되냐면 자 이거 TV죠. 예, 뭐가 모니터 그리고 요거는 책, 요거는 또 이제 조종일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제 거에 대한 뭐 또 초상화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또 오늘 커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한 컷의 그림이 있죠. 한 컷의 그림을 하나의 이제 세계를 투영한다고 봤을 때 사물의 어떤 총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냥 여기 조종일, 커피, 책, 모니터 이런 사물의 어떤 이 파편화만 갖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의 이 한 장면은 뭘 얘기한다? 사실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 장소, 이 공간이 있죠. 그래서는 조종일이 본인의 수업 장소에서 모니터를 켜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책을 들고 있다. 이 어때요?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요?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그 사실은 하나의 그림으로 형성해 볼 수 있다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냥 아까처럼 사물 하나하나의 어떤 그 쪼개짐에 대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그림으로 이 세계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때요? 바로 내러티브가 생기잖아요. 조종일은 자기 수업 공간에서 모니터를 켜고 어떤 책을 해제 강의를 하고 있다. 어떤 이런 그림들이 어때요? 이 이야기로서 쫙 풀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림으로서 세계를 보는 방식 이게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 그림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 오늘은 이 얘기를 할 테니까 그죠?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계속 함께 얘기하다 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은 하나의 가능성 있는 사실의 기술이다. 그래서 가능성은 계속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 가능성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떤 그 형식과 또 같은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하나의 가능성 있는 사실의 기술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는지, 했다면 어떤 양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림은 가능해요. 그림의 형식만 지킨다면, 자, 이 형식, 그러니까 어떤 그 가능성을 지킨다면, 예를 들어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갑자기 그렇다고 외계인으로 그려놓고, 혹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저기 지구 바깥에서 결혼하는 모습 그런 그림을 그리면 이건 터무니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그림 형식을 지키는 선에서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얘기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뭘 그렸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형식만 지킨다면 그려지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림이 묘사하는 상황은 그 그림 내용에 참 혹은 거짓에서 독립한다. 그러니까 그림이 묘사하는 그 상황이 그 그림 내용의 참과 거짓을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대봐야 알죠. 그러니까 실제적 사실과 대봐야 알아요. 실제적인 우리 혹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물과 대상과 매칭을 해봐야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그림이 이 형식을 지켜지는 선에서 그려졌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죠. 그림의 형식만 지켜진다면 그려지지 못할 그림은 없다. 예. 그렇다면 그림 형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 형식과 함께 이제 논리 형식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 형식, 그림 형식, 논리 형식. 그래서 그림은 어떤 형식하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예.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인 그림 혹은 거짓인 그림임에 앞서,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임에 앞서서 말이 되지 않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아까 그림의 형식 자체를 어겨버리는 것은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처음으로 say와 show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과 보여지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식만 지킨다면 아까처럼 무엇이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계를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근데 그 형식을 그릴 수는 없어요. 예.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기술할 수 없다. 그 형식이 곧 우리 자신이니까. 그래서 여기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고 있는 어쨌든 그 그림의 형식, 가능성, 어떤 논리 형식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형식, 논리 형식, 표상 형식, 언어 형식 뭐 이런 식으로 모두 같은 의미의 여러 표현으로서
그것들은 우리 자신이면서도 그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체 그 형식은 어떻게 표현하는데 그 형식을 한번 묘사해봐.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한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거기서 이제 거리를 둠으로써 볼 수 있고 거리를 둠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미 바라보는 그 틀 있잖아요. 그 논리 형식을 갖고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 논리 형식 자체를 설명해봐라. 논리 형식 자체를 그려봐라. 그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란 논리적으로 언어 형식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자신이란 논리적으로 논리 형식, 언어 형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형식은 심지어 우리에 앞선다. 우리의 형식이 없다면 거기에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지 형식에 맞는 언어의 사용에 의해 형식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도 선함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표현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선함에 대해서 특히 나 자신에 대한 그 스스로의 선함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단지 선한 행위에 의해 그의 선함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보여지는 것.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여지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 예. 그래서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보여져야 하는 것 사이에 어떤 구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여져야 하는 것은 말해져서는 안 된다. 그죠? 보여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 그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러니한 건 사실 그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수업 뭐뭐 하고 있죠? 이제 비트겐슈타인 수업과 그리고 이제 그 신학 쪽에서는 C.S. 루이스의 기적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비판하고 있는 형이상학의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기적에 대한 거거든요. 신에 대한 것.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비트겐슈타인은 그 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정작 우리가 그걸 확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혹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성경 아시는 분들은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혹은 뭐 마리아가 잉태를 할 때 천사 어떤 가브리엘을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할 때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루이스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던 반면에 지금 이제 이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그걸 말하려고 하면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난센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된다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본문을 이제 드디어 좀 볼게요. 오늘 거도 길진 않기 때문에 자, 2-1 2.1 우리는 대상들을 가지고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대상들을 가지고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 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대상들이 가장 근원적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대상들이 모여서 사태가 생기고 사태가 사실들이 형성한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그 대상들을 가지고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 아까 조종일, 모니터, 책 이런 거 이런 게 대상들 사실들이죠. 이것들을 모아서 사실들로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논리적 공간 속의 상황, 즉 사태들이 다른 것과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는 다양한 상황들을 드러냅니다. 자, 그림은 논리적 공간 속의 상황, 즉 사태들. 자, 사태 나왔죠? 그러니까 대상들이 모여 있는 그 사태, 형성되는 사태들이 다른 것과 또 관계를 맺거나 혹은 맺지 않는 다양한 상황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림이다. 자, 이게 뭐예요? 저기 지금 이것도 누구 버전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제가 지금 보고 여러 번 지금 읽어드린 이 버전은 제가 알라딘에서 지금 이제 다운받아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번역자분이 달라요. 지금 이제 또 조중걸 교수님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하나의 똑같은 거예요. 2.11 하나의 그림은 논리 공간 안에 하나의 상황, 즉 원초적 사실들의 이 원초적 사실이 전 사태라고도 했죠. 사태들의 존립 혹은 비존립을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것과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맺는 것 존립, 맺지 않는 다양한 상황들, 뭐 비존립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버전이 조금 더 이해하기는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상황은 어떤 사실들은 존립하고 어떤 사실들은 비존립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를 다른 것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의 그림이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이 대응한다. 대응 관계. 예. 즉 그림은 상황을 기술해야 돼요. 그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기술하고 있죠. 그러나 이 상황은 논리 공간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된다. 논리 공간. 예.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논리 공간이 말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장면, 이 그림은 어쨌든 사실적 논리 공간 안에서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런 표현이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상어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상어가 하늘을 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어떻게 뽀샵질을 해서 제가 뭐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한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논리 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조건이죠. 이 그림의 조건으로서는 존립혹은 비존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논리 공간 안에 하나의 상황으로 대응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하늘에 떠 있는 염소를 예를 들어 샤갈이 그리잖아요. 우리 샤갈이라는 그 화가 알죠?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뭐 이런 옛날엔 참 제가 좋아하는 그 경양식집 이름도 그 있었어요.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경양식집. 아마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돈가스를 먹기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기품 있게 먹는 곳이 돈가스였죠. 근데 이제 그 샤갈이라는 약간 초현실주의 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들 보면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는 단지 과학 언어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는 과학 언어고, 자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샤갈 같은 예술가가 그리는 그 예술과 구분을 딱 하고 있는 거죠. 논리와 철학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관이 없다. 예술은 많은 경우 새로운 시지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논리 도입의 어떤 시도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은 그 논리 공간 안에 하나의 상황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2.1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2, 2.12는 다시 말해 그림은 현실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림은 현실을 모델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림은 실제의 하나의 모델이다.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건 뭐 비슷한 표현이니까. 그래서 그림은 현실의 모형이요. 그리고 실제의 하나의 모델이다. 어떤 그 실제의 모델로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하나의 그림은 그래서 하나의 실제일 수는 없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 아까 뭐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의 그림은 실제 그 하나의 모델이라고 표현했지. 그렇다고 하나의 그림은 하나의 실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실제 중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림, 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라는 건 실제가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만약에 조종이라는 어떤 그 사물과 대상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안에서 해서 그 모델 중에 하나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성출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뭐 노래하는 장면을 성출도 하는 것처럼 수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의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응하는 거지. 하나의 그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제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림 형식에 맞춰진 어떤 하나의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능한 상황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지금 수업의 어떤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2.14로 가기 전에 잠깐 쭉 읽어보는 보죠. 그래도 본문을요. 그림에서 그림의 요소들은 각 대상에 대응합니다. 자,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2.12, 2.13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림에서 그림의 요소들, 요소. 제가 요소잖아요. 이 모니터도 요소잖아요. 각 대상에 대응하는 거죠. 그림의 요소와 대상들이 짝짓기를 하듯 1대1 관계를 맺는다. 짝짓기 하듯 1대1 관계를 맺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논리실증주의가 이 논리철학 논거를 바이블로 여기듯이 결국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할 때도 일종의 어떤 1대1 관계, 언어와 대상의 어떤 1대1 관계로서 그것을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라고 할 때 말 그대로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그 의미가 1대1 대응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거다라는 거죠. 엄마 하면 진짜로 그 엄마의 어떤 관계, 토끼 하면 토끼와의 어떤 관계, 어떤 1대1 대응 관계로 뭔가 결정되어 있듯이 설명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을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이 후기 비트겐슈타인 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근데 언어는 그게 아니라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거죠. 반복 게임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용법으로 쓰여지는가, 그게 모든 사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화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언어의 어떤 용법에 대한 개념으로 사실은 정의를 좀 바꾸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초기 비트겐슈타인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131
그림에서 그림의 요소들은 대상들을 드러낸다. 자, 이거 다 도움 되죠?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좀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예. 자, 2.14로 넘어가서 좀 크게 그림 속에서 그림의 요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말은 어떤 특정한 방식이 있다 이 얘기겠죠. 그림 속에서 그림의 요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2.141 그림은 하나의 사실이다. 자, 그림과 사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림은 하나의 사실이고 여기 조준걸 교수님에서도 하나의 그림은 하나의 사실이다. 그죠? A picture is a fact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의 그림은 하나의 사실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림은 하나의 사실을 그려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과 참인 사실은 엄격히 다르다라고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 야 그건 참 정말 사실이야 말할 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실은 참된 사실과는 다른 거예요. 참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참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건 아직 실제와 비교되지 않은 것이고 단지 참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예, 참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사실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능성은 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참의 가능성이다. 참된 사실이 아니라 참의 가능성일 뿐이고 그렇다면 참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 어떤 사실의 형식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151로 가보시죠. 2.151. 근데 일단 여기 좀 책이 본문이 더 있으니까 2.15가 있죠. 2.15도 좀 같이 보시죠.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책상 위에 꽃병이 놓인 그림이 있어요. 자, 책상 위에 꽃병이 놓여 있다. 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책상 위에 꽃병. 자, 책상, 꽃병 뭐 이런 게 아니라 책상 위에 꽃병이 놓였다. 이 그림에서 그림의 요소인 꽃병과 책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죠. 꽃병이 책상 위에 있잖아요. 뭐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깨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실제하는 세 개의 사물, 꽃병과 책상이 서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림 속에서 그림의 요소들이 갖는 이러한 관계를 그림의 구조라고 하고 그 구조의 가능성을 그림의 모사 형식이라고 한다. 아까도 했죠. 가능성은 형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구조의 그림의 구조라고 하고 그 구조의 가능성을 그림의 모사 형식이다. 모사는 뭐예요?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대로 형체 그대로 그리는 게 모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의 가능성을 그림의 모사 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과 실제 어떤 대응 관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여러분도 지금 저 이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모니터를 통해서 제 얼굴과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대응 관계 이거를 생각해야겠죠. 자, 2.151 모사 형식은 혹은 그림 형식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모사 형식, 그림 형식은 사물들이 그림의 요소들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꽃병 그림의 경우 꽃병과 책상이 그림에서처럼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바로 그림 형식인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조정호 교수님 거는 더 짧게 써져 있는데 그림 형식은 사물들의 그림의 요소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서로 관련된 가능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이제 그림으로 제가 또 준비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여러분 최소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다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볼 때도 그렇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의 위치와 제자들의 위치가 좀 다르고 약간 그래서 이 어때요? 그냥 하긴 그게 약간 일렬 책상이었나요? 그렇긴 하네요. 이게 나름대로 그래도 3차원 그림이거든요. 2차원 평면에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최후의 만찬 그림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이제 그 소시점으로 잡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그 뒤편과 앞편에 대한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은 결국 그런 원근법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꽤 있죠. 현대미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리는 2차원의 캔버스에서 3차원의 공간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 분명히 여러분 2차원 평면인데 왜 우리는 그 입체감을 읽어낼까요? 그것이 그림을 읽는 것에 대한 어떤 방식, 즉 어떤 형식이 바로 거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형식을 모두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차원 평면의 화폭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앞에 있네, 저 사람은 뒤에 있네, 그 앞뒤에 대한 개념을 찾는 거예요.
그림 형식이 내재되어 있는 걸 우리가 같이 읽어내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 거다. 예. 그림의 요소들이 이렇게 관계지어져 있다는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 사물도 역시도 같은 양식으로 관계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다. 예. 이때 그림 요소들의 관계를 구조,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예. 이 구조의 가능성을 그림 형식이라고 부른다. 그림 형식은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되고 그림 요소들이 그 구조에 준해 그려지면 그 그림은 뜻을 획득한다. 뜻. 예, 여기서 이제 센스라는 단어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의 요소들이 그 구조에 준해서 그려지게 되면 저 그림 요소들, 저도 그 그림의 요소잖아요. 근데 그 구조에 의해서 그 구조에 준해서 그 형식을 지키면서 그려지게 된다면 이제 그 그림은 어떤 뜻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하나의 뜻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161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다시 본문을 좀 더 보죠. 그림은 모사 형식을 통해 현실과 연결됩니다. 자, 그림이라는 것은 모사 형식, 이제 좀 그림 형식을 통해서 현실과 연결이 된다.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그리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물론 원래는 그게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자, 우리가 어떤 그림의 화폭을 그리고 있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실제와 이것을 대응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요게 이것을 모사 형식, 모사하고 있는가. 그림 형식으로서 실제와 무언가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책상 위에 꽃병이 놓여 있단 말을 또 합니다. 사례가 계속. 그래서 꽃병 위에 책상이 놓여 있어. 책상 위에 꽃병이 놓여 있어요. 옆에는 그 꽃병을 그린 그림이 또 한 폭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똑같이 그 그림을 묘사한 그림 속의 꽃병은 실제하는 꽃병과 닿아 있습니다. 자, 그림 속의 꽃병은 실제하는 꽃병과 닿아 있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제 옆에다가 또 핸드폰을 하나도 안 갖고 왔네요. 핸드폰을 제가 여기다 딱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제 얼굴도 보겠지만 이 장면을 그대로 또 제 스크린샷의 화면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화면이 일종의 그림이 되잖아요. 그 그림으로 이 실제처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때 실제하는 꽃병과 결국은 닿아 있다. 이건 뭐 연계되는 게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처럼 실제 꽃병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마치 그림이 현실에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2.1514 그림의 요소들과 실제하는 세 개의 사물들과의 관계를 보면 마치 짝짓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계속 같은 말입니다, 사실. 어때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죠? 그림의 요소들과 실제하는 세 개의 사물들과의 관계를 보면 결국 짝짓기 하는 거 아까 전 1대1 대응처럼 실제의 꽃병과 그림 속의 꽃병이 대응하고 실제의 책상과 그림 속의 책상이 마치 그림 요소들의 어떤 그 촉수가 있어가지고 연결된 것처럼 실제 사물 테두리에 달라붙는 것처럼 현실과 닿아 있습니다. 자, 2.16 그런데 자 16으로 넘어왔어요. 사실이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자, 사실이 그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과 모사된 것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공통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2.161 다시 말해 그림과 모사된 것 속에 뭔가 동일한 것이 있어야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뭔가가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그려지는 게 아닐까? 동일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게 동일하다는 어떤 확증을 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죠. 공통점이. 여기 이제 조준걸 교수님 책에서도 2.161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떻게 이제 쓰여져 있냐면 번역이 좀 달라요. 하나의 그림과 그것이 묘사하는 것에는 혹은 여기서 묘사당한다라고도 써놨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과 그 그림에 의해서 묘사당하는 것에는 무엇인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어떻든 간에 전자가 후자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2.17로 넘어가서 여기는 어떻게 써있죠? 그림이 현실을 그림의 방식으로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묘사할 수 있기 위해 자, 그러니까 참과 거짓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지금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그림의 방식으로 그게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어쨌든 모사하는 것, 모사할 수 있기 위해 현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림의 모사 형식이다. 혹은 그림의 그림 형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2.17 다시 한번 실제를 묘사하기 위해 옳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림이 실제와 공통으로 가져야 하는 것. 그림이 실제와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것. 즉 그림이 실제를 묘사하는 그 양식이 그림의 그림 형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림 형식에 대해서 뭔가 내재적인 어떤 틀을
저와 똑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그림이 하나의 실제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실제 사이에 공유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무엇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공통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결국 어떤 원근법, 뭐 단축법 등의 어떤 형식에 사용되고 있는 그 어떤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그림을 봐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림 자체가 예를 들어 여러분 그 그림 자체가 실제를 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도 엄밀히 보면 그 완벽한 고증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빈치가 살았던 시대도 엄연히 여러분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시점은 훨씬 1000년도 더 전이에요. 1500년도 거의 1200, 1300년 뭐 이 정도 전인데 그때 기록에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건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참인가? 예,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알 수 있겠지만 그 묘사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은 실제를 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대로를 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떤 복식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잠 형식이란 말을 뺄게요. 아까 형식은 공통감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될 말인 것 같고 어쨌든 막 복식이 다르거나 모습이 좀 당연히 다를 수도 있죠. 예. 따라서 이 그림은 옳지 않게 그려진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 그림을 어때요? 읽어낼 수 있죠.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그림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그림 형식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그림은 뭘 갖고 있다? 뜻, 센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그림 형식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 예.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거는 두 번째예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 1차적으로는 결국은 그 그림 형식을 지키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2차적으로 중요한 게 그냥 뭐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 갖고 참과 거짓은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참오와 거짓 이것을 따지는 것. 얼만큼 그것이 실제와 일치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대해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똑같이 그 그림이 어쨌든 실제로 뭔가 투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그림의 형식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형식이 결국은 뭐와 연결되는 거죠? 지금 뭐 실제로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그림 그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그렇게 투영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림 형식은 논리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논리 형식은 동시에 실제 형식이다. 그래서 이 그림의 형식을 일반적인 표상 형식으로 밀고 가면서 이것이 곧 언어의 형식이라고 말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언어의 형식을 도출해내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2.172. 자, 그러나 여기 2.17 2.172는 여기 본문 읽어보죠. 그림은 자신과 같은 형식을 갖는 모든 현실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같은 형식이라면 모든 현실을 모사할 수 있다. 공간적 그림은 모든 공간적인 것, 채색 그림은 모든 색채적인 것을 다 모사할 수 있다. 보이는 그대로 따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림은 그것의 모사 형식은 모사할 수가 없다. 자, 그림이 형식만 갖춘다라면 모든 현실에 대한 걸 베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 그림이 모사 형식 자체를 혹은 언어가 언어 형식 자체를 모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속에는 이미 모사 형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그림 형식, 모사 형식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림을 통해 그림의 모사 형식, 그림 형식을 그린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단지 그림을 통해 그림 형식을 우리는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예,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저도 이제 어쨌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걸 그대로 따라가야 나중에 제가 뭔가 논리 철학 논문은 이제 이런 거야라고 제가 또 머리가 좀 트이면 뭐 막 응용을 막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최후의 만찬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일종의 어떤 우리가 보는 그대로 3차원의 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줄여놓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최대한 실제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한 하나의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림 기법.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림 형식일 수 있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니까 앞사람 뒷사람 어떤 공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면 뭐 피카소 그림도 그렇고 앞뒤 개념이 별로 없죠. 공간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현대 미술의 형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공통감으로 읽어낼 수 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아까처럼 그런 르네상스부터 근대 미술에 대한 어떤 그림 형식을 통해서 현대 미술의 형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쑥 넘어갔는데 조중호 교수님 책에서도 2.172부터 174까지 쭉 써 있어요. 그림은 자신의 그림 형식을 묘사할 수 없고 그림은 그림 형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림은 자신의 주제를 그림 밖의 자리에서 표상한다. 예. 그것의 시점이 곧 표상 형식이죠. 그렇죠? 화가가 화폭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그림이 자신의 주제를 옳게도 그르게도 표상하는 이유다. 1.174 그림은 그것의 묘사 형식밖에 서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림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 바깥에 있어야겠지만 그림 자체가 묘사 형식 밖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림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 표상 형식 바깥에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림은 어쨌든 동시에 그 그림 안에 형식으로서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정호 교수님도 되게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 2.174 그림은 그것의 묘사 형식밖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일관하여 흐르는 세이와 쇼우의 구분이 또다시 제시되는 부분이다. 그죠? 말하기와 보여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을 실제와 공유하는 형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림은 실제를 묘사한다. 그죠?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를 결국 뭐예요? 묘사한다, 아니면 아까 저쪽 표현으로는 모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림은 그림 형식 자체를 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실제를 묘사하는 거지. 그림 형식을 갖고 우리가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식 자체를 묘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화가에게 이 그림의 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죠? 라고 묻는 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림은 그냥 뭐예요? 그냥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화가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거다. 예. 단지 그려지는 그림들이 그 형식에 입각해서 그려진 거고 이것이 결국은 보여주기다. 그래서 그림 형식은 말해질 수 없고 단지 보여질 뿐이다. 자, 그림 형식은 말해질 수 없고 단지 보여질 뿐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예술가는 자기 예술에 대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끝난다. 뭐, 자, 그림은 자신의 주제들을 그 바깥쪽에서 계속 조망하는 거.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은 자신의 주제들을 바깥쪽에서 조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방을 묘사한다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이블, 의자, 아까 저 모니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바깥쪽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 바깥에서 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바라보는 견지, 스탠드 포인트가 곧 표상 형식이죠. 표상 형식의 그림에 있어서 결국은 그림 형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견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칸트가 등장합니다. 칸트적 의미에서 그 말하는 선험적인 것과 동일하다는 칸트의 선험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우리가 그림 형식에 입각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칸트도 선험적인 어쨌든 물론 나중에는 그 종합 판단까지 가려고 하지만 어쨌든 선험적 감성 형식, 선험적 지성 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떤 그 선험성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로 봤거든요. 그래서 표상 형식은 결국은 그림과 더불어 있다. 그러나 그림의 주제들은 그림 안에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표상 형식이라는 게 결국 아까 이 칸트의 선험성과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과 이미 더불어 여기 중요한 표현이 영어로 보는 게 낫죠. with a picture요. with a picture로서 그림 형식은 그림의 주제들은 표상 형식은 그림과 더불어 있는 거지만 자, 그림의 그 주제라는 것 혹은 아까처럼 뜻이라고 하는 것은 with a가 아니라 with in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 안에 있는 거죠. with in a pictur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주제고 뜻인 거죠. 예를 들어 조정일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책 들고 모니터 앞에서 뭐 하고 있는가 하나의 어떤 뜻은 그림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체를 판단하는 하나의 구조, 판단 형식, 칸트식으로 하면 그러한 판단, 선언적인 판단 형식 자체는 결국 뭐예요? 이미 이 그림과 함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만 지킨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아마 제가 1편이나 2편에서 아마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그 말할 수 없는 것은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침묵해야 된다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 가장 중요한 주장을 통해서 제가 또 결국은 뭐야?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죠. 근데 그 형이상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칸트를 예로 막 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칸트야말로 너무 말하고 있는 이 선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칸트의 시도가 오히려 뭐였냐면 이 비트겐슈타인과 닮은 부분이거든요. 비트겐슈타인도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구성하는 거라면 칸트도 하나의 어떤 그런 기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칸트의 목적도 그냥 어떤 신이라는 것, 혹은 뭐 아까 유령이라는 것, 어쨌든 뭐 죽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그러니까 이성을 어떤 법정에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구분해 보자. 사실 이런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은 아마 다들 그 얘기하던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칸트 안 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독학이에요, 독학. 독학도 아니라 그냥 본인이 천재성으로 그냥 이렇게 본인의 철학을 얘기해 버린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대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칸트의 시도와도 닮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또 이 책을 같이 보고 있는 게 이 칸트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또 그 약간 비교하는 또 공통점을 찾아보는 또 그런 해설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마치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을 까는 거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냥 뭔가 이게 신학적인 것들, 예전에 너무 당연하게끔 아마 해겔은 비판할 수 있겠네요. 해겔은 뭐 절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절대 정신이 대체 뭐야?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긴 하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사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벌써 오늘 편이요. 자, 다음에 예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자, 어젯밤에 어느 골목길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그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용의자가 소환됐어요. 자, 어떤 용의자가 소환이 됐다. 형사가 이제 취조를 하기로 취조. 어젯밤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말해달라. 이게 이제 알리바이를 찾는 거잖아요. 알리바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 용의자는 7시에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마트에 장을 받고 8시 30분경에는 술집 어딘가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귀가해서 잤다. 그래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댔어요. 형사가 이 말을 듣고 용의자의 진술에 고개를 끄덕거린다 라고 해요. 일단 말이 되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사례를 든 거예요. 지금 용의자가 뭐 하고 있죠? 알리바이를 댄 거예요. 나 그 시간에 그 사람 폭행할 시간도 없었어요. 이런 거죠. 7시에는 뭐 했고요. 8시에는 뭐 했고요. 9시에는 뭐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취침했어요. 집에서 잤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꽉 차 있죠.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형식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형사가 이것을 취조할 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일단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자체가 말이 되니까. 알겠죠? 이게 일종의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언어 형식, 그림 형식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형사의 끄덕거림과 진술에 대한 신뢰가 같은 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용의자가 이걸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으로 이 알리바이를 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형사가 이제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나중에 실제와 비교해 봐야 돼요. 정말 실제 그때의 그 사건 당일날에 7시, 8시, 9시에 정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 용의자가 뭐 하고 있었는지를 또 다른 어떤 2차, 3차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또 CCTV라는 또 새로운 어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결국 실제와 비교해 봐야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게 되지만 어쨌든 고개를 끄덕거릴 수는 있다라는 거야. 일단 말이 되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어제 뭐 했어요? 라고 하는데 저 그저께 뭐 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해 봐야 하는 이유는 용의자의 진술 내용은 용의자의 진술의 주제들이고, 자, 이 진술 내용들 있죠. 알리바이. 그게 아까 센스, 뜻이란 말이에요. 주제들이고. 그것은 진술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까 뭐요? with in이라는 거죠. with a picture가 아니라 with in이에요. 이 주제 자체는 그림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진술 안쪽에 있다. 형사가 끄덕거린 건 용의자가 일단 말이 되는 진술 형식 때문에 끄덕거린 거지 내용에 대해서 끄덕거린 건 아니다. 이와 같이 주제가 그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옳은 혹은 그른 묘사가 가능할 수 있다.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위의 진술에 대하여 말하자면 참인 혹은 거짓인 진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은 스스로를 벗어나 스스로에 대해 묘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왜 그러한 형식으로 그려져야 하는지에 대해 그림은 말할 수 없다. 예. 단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릴 뿐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그림은 그려지는 형식에 관한 한 거짓일 수 없다. 예, 형식에 관한 한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이미 그림의 길을 그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형식을 벗어나면 이미 그건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 그림은 뭐야? 이런 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림의 형식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이런 또 갑자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비트겐슈타인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예술사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뭐예요? 어, 뒷상의 병기 있잖아요. 뒷상이 나중에 예술 작품으로 그 병기가 아니라 사실 작품 이름은 샘이었죠. 샘이라는 작품에 병기를 갖다가 딱 설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형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실은 그거를 아마 당시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뒷상 같은 사람은 그 미술의 어떤 그 게임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게임의 룰을 오히려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예술사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언어에 대해서 지금 이 초기 위트겐슈타인은 나름대로 그 언어 형식에 대해서도 꽤 변하지 않는 언어 하나에 그죠? 또 객관적이고 뭔가 절대적인 어떤 틀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게 후기 때 뭔가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사실 어때 언어 형식도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의 그 언어만 갖고 생각해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수많은 언어들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서 형성되는 형식들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트겐슈타인도 과감하게 언어 게임 혹은 언어의 용법 어떤 식으로 그 사회 문화에서 쓰여지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고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2.174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셨거든요. 자, 2.18 한번 읽어보죠.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형식이 어떠하든 모든 그림이 현실을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모사하기 위해 현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 형식이다. 그 논리 형식이 결국 같은 그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2.181 모사 형식이 논리적 형식이면 그 그림은 논리적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그림 중에서 평면적 그림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림이 공간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림은 논리적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림은 논리적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논리적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2.19 논리적 그림은 세계를 모사할 수 있습니다. 2.2 그림은 모사된 것, 즉 실제하는 세계와 모사의 논리적 형식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뭐 숫자는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크게 내용이 변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는 아니죠 물론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면서 계속 본인의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요. 자 2.201 우리는 앞에서 사실은 사태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자 사실은 말이야 그 사실 말고요. 사실이라는 것이 사태들이 서로 관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그리는 그림은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의 가능성을 묘사함으로써 현실을 모사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그리는 그림은 사태들의 존립, 비존립의 가능성을 묘사함으로써 현실을 결국은 모사하는 거죠. 자, 2.202 그림은 논리적 공간 속에 들어있는 가능한 하나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꽃병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요. 여기도 약간 좀 줄인 게 있나 봐요. 2.21 하지만 모든 그림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과 일치하는 그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림도 있죠. 현실과 일치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그림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카메라니까 솔직히 그림처럼 더 쉽게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거 한 폭에 딱 찍어서 뭔가 좀 여기 없었던 어떤 캐릭터 하나 더 그릴 수도 있고 한 명이 더 존재하는 것처럼 그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참인지 거짓인지는 결국은 비교를 해봐야 알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카메라로 보고 있는 여러분의 제 모습이 현실의 모습과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카메라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 요즘 뽀샵 처리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물론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카메라 자체가 워낙 A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최소한 피부 있잖아요. 피부는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제 현실의 피부가 별로 더 안 좋을 거예요.
훨씬 암시 더 가도 될까요? 어쨌든 알아서 요즘은 카메라가 너무 조정을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할 때 물론 부분의 차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죠? 어쨌든 2.21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2.221인데 이거는 이제 조정호 교수님 측에서도 이제 마무리로 2.22가 있으니까 2.22부터 읽어보죠. 자, 그림은 그림 형식을 통해 그 그림의 참과 거짓에서 독립하여 그것이 표상하는 것을 표상한다. 자, 그림은 결국 그림 형식을 통해서 참과 거짓에 독립하여, 그죠? 아까 참인지 거짓인지는 대봐야 알아요. 어쨌든 독립해서 그것을 표상하는 거다. 표상하는 것을 표상한다. 그래서 2.221 그림이 표상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의 뜻이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림이 묘사하는 것이 그림의 뜻입니다. 뭘 묘사하고 있는가 이 그림이 알죠? 그 그림에 묘사하는 그 내용, 뜻, 센스 이렇게 나온 거죠. 2.222 그림의 실제의 일치 혹은 불일치가 결국은 참과 거짓을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그 그림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아까처럼 제 피부가 진짜인가 아닌가 알겠죠? 뭐 여기 아까 뭐 새로운 캐릭터 뭔가 그렸다라면 그게 있는가 아닌가는 맞춰봐야 아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치하면 그건 참된 그림이고 그림의 뜻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그림은 거짓이 된다. 그래서 이제 뜻과 맞춰보는 거예요. 뜻과 그 내용과 실제를 맞춰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해제에도 이 설명이 좀 덧붙여 있는데 그래서 2.2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명제의 뜻은 아까 지금 센스 명제의 뜻이라는 건 명제의 참과 거짓에서 독립한다로 집약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먼저 그림과 관련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됐죠? 자, 그래서 2.223이 있으니까 읽어보죠. 다시 말해 그림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현실과 비교해야 된다. 제가 했던 얘기고요. 그림만으로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자, 2.225. 그래서 여기 조중걸 교수님 거는 딱 여기까지 말하고 2.25까지 나오고 끝났거든요. 선언적으로 참인 그림은 없다. 선언적으로 참인 그림. 왜? 선언은 뭐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의 그 이미 그림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위드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참인 그림은 없다. 자, 그리고 요것을 여기 지금 알라딘 버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따라서 선천적으로 참인 그림, 그림만으로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존재하지 않다. 오직 현실과 비교라는 뭐가 필요하다?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만 그림의 참과 거짓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중걸 교수님 해제에서도 그림 형식은 선언적이다. 그러나 그 뜻은 선언적인 건 아니다. 형식은 선언적이지만 뜻과 내용이 선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는 한 그림은 그 뜻에 있어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고 그림의 참과 거짓은 실제와 비교되어 판정난다. 즉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즉 경험과 비교돼야 돼요. 실제와 비교한다는 건 경험과 비교하는 것. 알겠죠? 진짜로 조종일이 지금 저기에 있는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참인 형식 혹은 거짓인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책 처음 시작했을 때 첫 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특히 이 당시에는 경험론자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실제를 봐야 된다라는 것. 알겠죠? 그러니까 신은 어때요?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형이상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 경험하는 즉시 우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떤 참인 형식 혹은 거짓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형식은 다 참이에요. 그죠? 그것이 인간 본연인 것이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거짓을 말할 때조차도 형식은 참이다. 자, 이 말 좋죠. 거짓을 말할 때조차도 결국 우리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은 곧 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준걸 교수님의 해설은 끝났고요. 이제 한 지금 53분 지난 김에 조금 몇 번 더 얘기하자면 자,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알라딘 버전 좀 이따 이 저자분 죄송하니까 같이 한번 꼭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전통 철학이 존재는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선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었던 게 전통 철학이었죠. 근데 논리 철학 논거의 핵심 물음은 뭐예요? 존재와 신, 선에 대해 묻고 있는 언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를 답하는 게 아니라 대체 그렇게 묻고 있는 언어가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일련의 단어를 입 밖에 내므로써 무언가를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가 한 말을 듣고 그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밝히는 게 결국은 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좀 명확해지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해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말함으로써 입 밖에 내므로써 뭔가를 말하고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알아듣잖아요.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것. 그래서 특히 비트겐슈타인은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을 또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뭐예요? 외래어가 그렇잖아요. 실제 갑자기 외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를 들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모르죠.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또 알게 되거든요. 점점 완전히 이해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하지만 조금씩 이해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와 세계를 이어주는 대체 어떤 그 아까처럼 선이 있는 거 아닌가? 갈고리처럼 무언가가 이어주는 무엇이 있지 않는가? 그가 생각한 해결책이 바로 무언가를 말하는 문장은 실제를 그린 그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문장이라는 건 실제를 그려내는 그림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 이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세계가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2장에서는 사실들이 또 뭐로 되어 있다고 했죠? 요소를 밝힌 게 아까 2장의 우리 존재론 얘기였죠. 두 번째 시간. 사실들은 또 사태로, 사태는 또 대상들의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사실 대상들을 이제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어쨌든 가장 최소 단위가 있어야 돼.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조종일, 모니터, 아까처럼 뭐 책 이런 것처럼 요소들을 갖고 사실을 그려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가 사실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사실들이 부분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태들의 연합이고 사태들은 대상들의 연합이다. 계속 같은 말이 나오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정말 저도 지금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자꾸 들어야 돼요. 사실들은 사태의 연합, 사태는 대상들의 연합. 계속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 각각에 대응하는 그림의 요소들이 가능하다면 다 그렇게 쪼개진다면 나중에 결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명제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쪼개지는 그 명제 요소가 대립이 이제 실제와 이렇게 대응된다면 결국 우리는 사실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얘기도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비트겐슈타인이 이 책을 세계 1차 대전 중에 썼는데 그때 하나의 사건, 소송 기사를 접했다는 거예요. 한 자동차 사고의 소송 기사를 읽었는데 변호인이 소송하는 그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아까처럼 재현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람, 주택 모형 등을 다 만들어서 재현을 했대요. 예, 만들어서 재판장에 갖고 나와서 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형들을 통해서 어때요? 당시의 사건 사고들을 지금 방청객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있었던 미래잖아요. 이 그분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 결국 그 설명이 성공했다라는 것, 생각을 담아낼 수 있게 된 건 결국 뭐예요? 그 모형의 그 부분, 대상들, 주택 모형, 자동차 모형, 사람 모형 등이 결국은 그 실제 집, 실제 자동차, 실제 그 사람과 대응했기 때문에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 법적 모형의 각 요소를 상황에 따라 재배치하면 사고 당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로 다른 견해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물론 그것이 참과 거짓에 대한 걸 밝히는 것은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사실상 그림 요소 그리고 그림의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그 그림의 옳고 그름은 단시 현실과의 일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이죠.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니까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명제, 프로포지션, 명제에 대해서, 명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림 이론을 어떻게 이제 펼쳐내는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길어요. 길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교수님의 이 책만 갖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모르죠 또. 읽다가 제가 포기하고 오늘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 논거는 3편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실력 바깥이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때는 공지를 제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저자 소개가 있네요. 이거 저희가 그래도 엄연히 참고하고 있는 책이니까 같이 한번 보죠. 당연히 비트겐슈타인 알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전세라 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 철학과 졸업하고 이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분 덕에 이분이 그래도 뭔가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세라님께 전세라님이 실제로 이거는 뭐예요? 아마 글을 원작은 비트겐슈타인이지만 저기 제목이 이거잖아요. 지적 대화를 위한 30분 고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논리철학 논거 전문이 다 실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략을 했고 어쨌든 저는 지금 주저를 이걸로 잡고 있고 지금 저희가
수업 시간에 또 참고로 화면으로 띄워드리는 본문은 이쪽 전세라님께서 또 옮기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처럼 농구를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애거든요. 이거를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59분 됐네요. 딱 1시간 수업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편 명제에서 제발 봤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